최근에 보게 되면 30대들이 이제 주축입니다.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을 삽니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똘똘한 채가 트렌드입니다. 집 하나 있으면 됐지. 뭐하러 집을 두 채를 가져? 두 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피곤합니다. 세금 많이 냅니다. 이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관계자, 고위 관료, 국회의원들입니다. 다주택자가 여전히 투기를 보장하고 있어. 초고가 주택을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 이런 과거의 패러다임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어디? 서울 수도권? 그러면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지 않는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세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한 인사이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뚜렷한 이상 징후는 무엇인가요? 저는 30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30대는 주택 구매 연령에도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주택과 거리가 먼 세대였습니다. 원래는 한 40에서 59세 정도가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죠. 결혼해서 자녀 출산하고 이제 애기 좀 키우다 보면 집이 좁기도 하고 애 교육도 신경 쓰고 해서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40에서 59세까지가 주택 구매 연령이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30대들이 이제 주축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사실상 그냥 뭐 궁금한 거 정도 물어보는 정도이지 어떤 집을 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든지 문의를 한다든지 집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30대들은 왜 집을 사려고 하는 걸까? 그것도 서울집 또는 경기 동남권 경부벨트 지역에 집을 사려고 하는 걸까가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을 꿰뚫어야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0대들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가 양극화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수도권, 지방 골고루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서울 집중화 현상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 부동산 시장이 문제야 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고요. 전국 평균을 보게 되면 높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보게 되면 부동산 집값이 문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쁘게 말하면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올라간다. 다시 해석하게 되면 집값 상승이라기보다는 서울 집중화에 따른 수요 결집 현상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부족하죠. 서울에 집이 부족합니까? 아파트만 180만 호가 넘는데 빌라, 오피스텔까지 더하게 되면 거의 한 360만 호 정도 되는 주택이 있는데 서울 집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되는데 왜 자꾸 정부는 부족하다, 닥치고 공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 보일 뿐입니다. 역설적으로 서울은 1년에 4만 7천 가구 정도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적정 수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 적정 수요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인구 대비 0.05%를 적용을 하게 되면 4만 7천 호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4만 7천 호도 서울에서는 부족하죠. 왜? 정상적인 서울 인구 960만 정도의 서울 인구에서 4만 7천 가구 정도가 적정한데 왜 가구수 분화도 되고 결혼을 해서 가구수가 늘어나고 돌아가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은 주택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더 없습니다. 2025년 서울의 입주 물량 작년이 되겠죠. 입주 물량이 한 4만 3천 호 정도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4만 3천 호가 많이 나온 거였습니다. 적정 수요가 4만 7천이니까 부족하잖아요. 2025년이 화양연화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올해는 잘 잡아야 임대 물량까지 포함해서 한 2만 7천, 2만 8천 호 정도고요. 2027년 내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2만 호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1만 7천 호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 좀 더 공급이 되더라도 뭐 2만 호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2028년에는 개선이 되느냐? 2028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2029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2030년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지방에서는 올라오고 이게 설상가상 요즘 30대들 결혼
결혼도 많이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결혼 안 하고 미뤘잖아요.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결혼도 많이 합니다. 2025년에 서울에서 혼인신고한 결혼했던 분들 49,000쌍, 5만 쌍 정도가 결혼했고요. 전국을 보게 되면 한 24만 정도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게 가구수 분화를 의미하는데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한데 가구수 분화에 지방까지 올라오니까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입니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방에 가보면 20대, 30대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죠? 10대까지는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잘 키워두면 서울 수도권으로 다 빼앗기죠. 인구 유출. 서울 수도권은 인구 유입이 발생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럼 이 30대들이 왜 핵심 주축이 되냐면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자꾸 아파트 얘기만 해서 그러는데 부동산에 아파트만 있습니까?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꼬마빌딩, 토지 뭐 굉장히 다양한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부동산이 불패신화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가진 사람은 2개, 3채 또는 상가도 하나, 2개 고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주택도 여러 개, 상가 투자하고 지식산업센터도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가들도 그렇게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AI 붐이 일어나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성장을 했죠.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 돈 되는데 해서 시장의 자금이 이동을 하는데 자산가들도 금융시장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과거 같으면 야 주식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잖아. 하이닉스 삼성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AI가 이제 트렌드로 자리를 잡다 보니 이게 물론 몇 년 더 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물론 예금이나 금융권에 있는 돈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입니다. 집 하나 있으면 됐지. 뭐하러 집을 2채를 가져? 2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피곤합니다. 세금 많이 냅니다. 개인의 특성을 좀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메리트가 있으면 부동산 계속 투자합니다. 집 사고 2개 사고 3개 사고 최근에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제 주변에는 저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려고 하죠. 나머지는 이제 금융투자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관계자, 고위 관료,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기성세대들이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여전히 투기를 보장하고 있어. 초고가 주택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이런 뭐 갭 투자가 문제야.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 이런 과거의 패러다임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30대들이 투기를 하려고 집을 사느냐? 천만의 말씀. 필요하니까. 전세, 월세,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을 삽니다. 물론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죠. 주식도 삼성 하이닉스 주식을 예를 들면 내일 떨어질 것 같아. 내가 확실한 정보를 캐치했어. 일주일간 떨어질 것 같아. 삽니까? 안 사죠. 내일은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베팅을 하고 우리가 주식도 투자하고 코인도 투자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있을 때 사긴 사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또 왜 힘드냐? 굳이 세금 내고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왜 집을 사지? 주거 안정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월세 올려주더라도 세금 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집값도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80%, 90%인데도 전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안 올라갈 것 같은 집을 굳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굳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서울은 올라갈 것 같긴 해. 근데 과거처럼 주택수는 늘리고 싶지는 않아.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많아. 한 채만 가지면 돼 라는 게 트렌드인데 정부가 실거주 하라고 하잖아요. 토지거래가 적용을 하고 수도권에 대출을 받게 되면 4개월 내로 전입신고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가지면 불리하다. 30대 무주택자들은 전월세 난 주거가 불안한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어디? 서울 수도권 지역들. 그러면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디가 상승을 주도하죠? 강남? 아닙니다. 강남 상승은 2024년과 2025년 상반기까지 얘기였고요. 마포, 강동, 동작, 통동, 광진구, 영등포, 양천구 이런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이 11호 대책 작년에 그때까지 이제 많이 상승을 주도했고 그 이후로는 누가 상승을 주도하느냐? 서울의 외곽 지역들 노도강, 금강구,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이런 지역들 또는 수도권의 동남권
수도권의 경부벨트라고 하죠. 구리, 하남, 성남, 용인, 수지, 광교, 동탄까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15억 이하 3분위, 하위 20%를 1분이라고 하고요. 상위 20%를 5분이라고 하는데 3분이면 이제 중간이 되죠. 40에서 60% 구간. 이 3분위 이하로 들어갑니다. 왜? 30대 신혼부부들이 이제 주축인데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이 별로 없잖아. 부모님 잘 만나는 분들 아니면. 근데 주변에 둘러보게 되면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분들이 몇 퍼센트?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밖에 되지 않고요. 다수인 80%는 지원받아도 그냥 몇 천만 원에서 잘해야 1억 정도? 그 정도 지원받습니다. 양가 집에 결혼하면 받고 내가 모은 돈에서 한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던지 해서 10억에서 15억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들이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지 않는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2020년, 2021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요. 미국이 제 기억으로는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경이 넘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합하면 2경원 정도의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풀렸는데 다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2022년에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긴 했는데 자금을 다 회수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그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가 달라졌다. 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다주택자 규제하고 있고 대출 규제하고 있고 규제 지역 지정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흐름을 정부가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뒤처지고 있다. 뒤처진 정책은 결국에는 부작용으로 돌아와서 긍정의 효과보다는 부정의 효과가 많이 나오고 이 부정의 효과가 전월세 난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이 호가인지 실거래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실거래 가격과 호가 중에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두 개 다를 보긴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실거래 가격하고 호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동탄 신도시 예를 좀 들면 동탄역을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는 굉장히 논란이 됐죠. 올 초에 1월에 전용 84가 16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뭐 22억 2,500? 22억 5천 정도 거래가 돼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현장에 가보면 호가는 25억입니다. 그러면 이걸 25억으로 봐야 될까? 22억 5천으로 봐야 될까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22억 5천으로 보게 되면 22억 5천을 주고 지금 살 수 있나? 못 사잖아요? 25억은 줘야 돼. 근데 25억 주기는 사기는 부담스러워. 간극이 있어요. 실거래 가격이 시세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벤츠, BMW 사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과 판매 가격이 맞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게 시세일까요? 거래가 되는 가격이 시세예요. 근데 과거의 거래라는 거죠. 지금 거래량은 한 달, 두 달 전에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짓게 할 때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실거래 가격은 이미 두 달 전에 계약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간 통계도 답답하다. 데일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는 마당에 두 달 전에 계약한 금액이 지금 기준이 된다? 그것도 변화무쌍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봐라. 실거래 가격을 보고 호가를 보는데 일일이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보십시오. 실거래 가격을 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사이트 가서 보셔도 되는데 아실이라고 실거래 가격을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치고 실거래 가격을 확인합니다.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최근에 한 달 내에 거래된 가격을 보는데 전용 84나 전용 59 기준으로 보시고요. 너무 대형이나 소형 보지 마시고 그 아파트에 가장 많은 물량 배정이 되어 있는 전용 59나 전용 84를 기준으로 삼고 층은 10층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기준층이니까 거래가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가 튄 거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5억 8천 하나 거래가 되고 나머지는 다 5억이야 라고 하면 5억 8천이 너무 튄 거래가 되니까 높은 가격 중에서 몇 개가 비슷하게 거래가 됐는가를 확인하면 그게 최근에 거래된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 최고 가격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신고가 언제 나왔을까 보게 되면 신고가가 최근에 5월 6월에도 신고가 행진을 갱신했는가. 한마디로 2022년 하반기 미국의 긴축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올랐던 2021년과 2022년 1분기까지 신고가, 최고 가격이 나왔는지 최근에 나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1년과 2022년 초에 신고가가 나온 곳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국이 올랐잖아요. 쫙 올라가다가 그 후로 꺾여서 회복이 되지 않았던, 좋게 말하면 저평가 지역, 나쁘게 말하면 회복되지 않은 지역이고요. 반대로 최근에 신고가 나온 지역들은 이제 최근에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유동성의 힘, 수요와 공급, 전월세 난으로 올라간 지역입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살 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입지에, 좋은 교통에, 좋은 주거 인프라에 지역들 비싸더라도 사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쪽은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A는 많이 올랐어. 근데 B는 상대적으로 2021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이 B, 최근에는 회복되지 못한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데, 단 이 지역이 너무 입지가 떨어져. 지하철역과 거리가 너무 멀어. 주거 인프라가 너무 떨어져. 그래서 진짜 가격 탄력성이 떨어져. 잘 안 올라. 잘 안 오르다가 2021년에 마지막에 바람이 불면서 다 돌고 마지막 순서로 얘가 튄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아파트 하나 다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기니까 이거는 곤란한 거고, 이런 거 말고 서울에서도 노도관 금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아직도 2021년 가격 대비 회복되지 못한 곳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평가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고 인프라를 보고 입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은 이렇게 보시고요. 호가는 일단 저는 네이버 많이 봅니다. 네이버에 현장 부동산들이 매물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매물을 해서 면적 전용 84나 59로 해서 딱 보게 되면 실제 얼마에 등록되어 있는가, 이게 호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봅니다. 그러면 똑같다라고 하면 뭐 됐는데, 거래 가격과 호가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호가가 지금 현장에서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이다. 내가 집을 살려면 이 호가에서 이제 얼마나 조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실거래 가격보다 호가가 너무 높아. 동탄처럼 22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25억이야. 17억 3천에 거래가 됐는데 호가가 20억이야 라고 하면, 아, 이 단기간에 호가가 너무 올라갔구나. 이 호가를 내가 지금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영원히 올라가지 않으니까. 동탄이 또 규제 지역으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승률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호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시세가 내려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호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내려와서 때 사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는 건 또 따라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모두 다 바라봐야 되고요. 진짜 관심 있어 라고 한다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고 발품을 팔아서 현장 부동산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체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 중 더 위험한 건 무엇인가요? 전월세가 훨씬 위험하죠. 집값 상승이 왜 위험한가요? 물론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긴 했죠. 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인 집값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거기에 서울같이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들은 더 올라가긴 하는데, 자, 강남 집값 생각해 볼까요? 강남 집값이 50억이 70억 됐대. 그래서 50억이나 70억이나 어차피 못 사는데 그게 80억이 됐다. 어쩌라고?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안 사. 우리가 문제되는 지역은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곽 지역들, 한마디로 3분위, 중간 이하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느냐, 중저가 아파트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과거에는 강남이 올라가면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나머지가 따라 올라가더라. 그래서 강남을 규제해서 잡아야만 나머지가 안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최근의 트렌드를 보니까 어때요? 강남 집값이 물론 2024년, 2025년에 올랐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면 나머지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게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은 올라간다. 수도권 지역들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도 키를 맞추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속도가 문제거든요. 근데 속도는 저는 정책의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해. 최근에 1년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5년 2월이었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를 풉니다. 그러니까 뭐지? 전세 끼고 살 수 있네 라고 해서 지방에서 투자 수요가 쫙 강남 3구로 들어옵니다. 강남 3구가 폭등하죠. 화들짝 놀라서 3월에 다시 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강남 3구가 전세 끼고 못 사네? 어디? 마포,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이런 지역들? 얘는 되네? 강남 안 가면 여기라도 가지 해서 한강벨트로 또 갭 투자가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6월에 대출 규제를 합니다. 627 대책을 하죠. 16억까지만 대출해 줄 거야? 7, 8월? 비수기가 맞물려서 주춤하다가 9월 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627 대출 규제가 맛보기라고 했는데 9월에 엄청난 게 나온다고 했는데, 엄청난 게 뭘까? 무서웠어? 뚜껑 딱 열어보니까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하겠대. 135만 호? 이게 분당 신도시 13개를 2030년까지 정부가 착공할 수 있다고? 진짜?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 어떤 멘트가 들어가죠? 조만간에 규제지역 지정하겠다. 토지거래가 지정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갈 수 있겠다. 이제 대출 규제 LTV를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50에서 40%로 줄이겠다. 아하, 조만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겠구나. 시장에서 또 자극을 받잖아요.
쫙 몰려듭니다. 그래서 9월, 10월 집값이 폭등하죠. 그럼 10월 15일에 또 뭐 합니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또 대출 규제도 합니다.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만 대출로 나오고요. 15억 이하는 6억까지 나옵니다. 그럼 시장은 또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하잖아.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데 야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온대. 사는데 왜 사냐면 전월세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현장에 갑니다. 신혼부부들이. 예비 신혼부부죠. 집을 구해야 결혼하잖아요. 아니 다 준비했어. 결혼 준비 다 끝났다니까? 집만 구하면 돼. 이게 최대 난관이라니까요. 예식장, 드레스룸, 뭐 메이크업 다 준비하면 뭐 하냐고. 집이 없는데. 집 보러 가면 요즘 깜짝 놀랄걸요? 매물이 없네. 전세 매물이 얼마나 없냐면요. 서울은 당연히 없고요. 수도권 지역. 제가 며칠 전에 영종도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영종도도 전세가 몇 개 없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종도까지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도 있는 거 한두 개 찾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야 올 초에 좀 알아보다가 바빠가지고 일단 예식장부터 먼저 잡고 뭐 메이크업 잡고 지금 알아보니까 올 초보다 그냥 억 단위로 올라간 곳이 수두룩합니다. 전세가.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1억, 2억, 3억, 4억까지 올려달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떡하지? 일단 1차 멘붕이 옵니다. 아 이게 어떡하지? 대출도 안 나오는데 지금 전세 들어가야 되나 올려서? 그냥 월세로 갈까? 월세 가격도 또 올랐네? 1월보다 월세도 또 올랐어. 150만 원 하던 게 250달러입니다. 어떡하지? 그럼 월세 가? 전세 월세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끝이 아니라 2년, 4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전세 매물이 해결이 되려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개인인 다주택자들 집주인들이 저렴하게 매물을 많이 내놓거나 대출을 많이 해주거나 뭔가가 돼야 되는데 세 개 다가 다 안 되잖아. 야, 답 없다. 집 사자. 10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 나온단다. 라고 해서 작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이런 30대 무주택자들, 예비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막 튀어나갑니다. 노도강 오르고 성북구 오르고 동대문 오르고 다 올라갑니다. 경기 남부축도 오르고. 근데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어디?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가격이 그나마 15억 이하 구간에 들어가면서 지하철 역세권에 학교 옆에 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신도시면 더 좋고 아파트 단지가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더 좋고 그런 지역들이 성남, 분당은 너무 좋은데 너무 비싸고 분당 옆에 수정구, 중원구 이런 데 막 올라가잖아요. 용인 수지도 택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좋아요. 광교 신도시 좋아. 동탄 신도시 너무 좋지. 동탄 신도시는 1신도시와 2신도시를 합하면 약 한 15만, 1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수요절이 이쪽으로 오는데 최근에 동탄이 많이 올랐잖아요. 주간 상승률이 6월 3주차가 2.22%, 6월 4주차가 1.65인가? 미친 듯이 올랐는데 왜 올라갔냐면 비규제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도 가능하고 효세권, 반도체 성과금 많이 받는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동탄역 주변으로.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전세 월세가 안정이 됐으면 집을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전세 월세가 불안하니까 사더라는 거예요. 나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근데 집값도 올라가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전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에는요 균형이라는 게 있다고요. 하나인 집 1주택자가 있고 다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돈이 있는데 안 산 사람들이 있고 돈이 없는데 사고 싶은데 못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시장의 균형인데 자, 전월세가 판이 흔들리는 게 어떻게 돼요? 안 사도 되는 분들이 사자고 돌아서게 되면 구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죠. 공급은 못 따라가는데 집주인들은 또 매물을 내놓지 않은데 올라갈 수밖에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매물이라도 저렴하게 많이 내놓도록 해야 되는데 올 초에 2월, 3월, 4월에 급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한시적인 효과죠. 5월 9일까지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제 급매가 나왔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걱정이 되는 분들 어떤 분들? 비싼 집까지 집값이 5천만 원, 1억 올랐는데 무슨 양도세, 중과세나 일반 세율로 파나 얼마 차이가 난다고 그걸 급매물로 팔겠습니까? 팔려고 하는데 급매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종이든 의정부든 수원이든 매물은 나오는데 급매가 안 나온다고. 급매는 비싼 집,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집, 강남이나 한강벨트에서 급매가 나오네? 그 집은 누가 사요? 대출이 안 나오네? 20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부모님 잘 만난 분들, 부모님 찬스, 아니면 주식 대박 나신 분들, 코인 대박 나신 분들, 아니면 사업 소득이 뭐 대박 나신 분들,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 자금력이 되는 부자들이 급매물을 주워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인위적인 조건에 의한 강제적인 세제에 의한 급매물은 시간도 제한적이고 왜 5월 10일 지나면 원복이 돼버리니까 나오는 물건들도 너무 고가여서 우리 청년들, 서민들은 접근이 불가하더라. 저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러면 우리 3분의 2야, 10억 이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다 집을 사야 될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없지 않나요? 옛날 루마
루마니아에 뭐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에. 독재자 이름이 뭐죠? 차우세스쿠인가? 뭐 이런 독재자가 전 국민 집 한 채 가지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공공임대 같은 거겠죠. 국가에서 집을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거의 뭐 폭삭망했습니다. 경제가. 왜? 전 국민이 집 하나씩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아타기 수요도 없고 신규 아파트 수요도 없고 결혼하면 가구수 분화도 못하고 왜 집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시장 경제가 돌아가야 건설 회사들도 집도 짓고 사고 분화도 되고 임대도 가고 하는데 하나씩 줘버리니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시장은 시장의 경제가 있다. 균형이 있는데 지금은 전월세 때문에 균형이 무너졌다. 전월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저는 답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따져보죠. 1번 전월세 문제, 입주 물량 부족. 입주 물량. 와. 김영봉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했는데 닥치고 공급하고 싶지. 정부도 하고 싶지. 근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서울은 2029년까지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신규 전세 매물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신규 아파트가 안 나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빌라에서도 매물이 나오면 되잖아요. 세입자가 기존에 어떻게 돼요? 만기되면 다른 집 가고 여기 가고 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2020년에 뭘 했나요? 임대차 3법을 하면서 2+2 계약갱신 청구를 합니다. 2+2 이게 4년이 돼버리네? 2년일 때는 어때요? 2년 살고 집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면 아우 내가 진짜 더러워서 나간다. 나가잖아요? 다른 집도 가고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4년이 되니까 처음에 갱신할 때는 좋지.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니까 너무 좋아. 4년 후에 막닥뜨릴 현실은 어때요? 살벌하지. 4년 동안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월세도 올랐거든. 4년 후에 어지러지합니다. 지금 문제가 2022년에 미국이 긴축하면서 집값도 떨어졌는데요. 전세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2022년에서 2023년에 같이 떨어졌어. 그때 계약하신 분들이 2년 살고 갱신했다? 4년 후 올해 2026년, 2027년 내년에 그분들이 이제 4년 다 산 거야. 이제 시장 밖으로 우물 밖으로 나와야 돼. 나오려고 고개를 쳐미니까 전세 매물하고 전세 가격 폭등, 월세 가격 폭등에 전월세는 아니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눌러앉아 버립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합니다. 저요 잠깐만요. 원래는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요. 네 나가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 미스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시장 상황을 몰라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7천만 원 올려드릴 테니까 계약 연장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억 올려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7천, 8천에 협상하자입니다. 집주인은 어떨까요? 아 그래 하자. 왜? 이사 나가면 뭐 집도 망가지고 귀찮잖아요. 중개 보수도 나가고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살던 사람이 살면 집주인도 속 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매물이 또 안 나옵니다. 옛날에 2년 살고 나오던 사람들이 4년 살아버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6년, 8년 한 집에서 눌러앉아서 가버립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없죠.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나갈 생각이 없죠. 알박기 같은 거. 우리 직장 같으면 부장님이 옛날에 들어와서 팀장 자리에서 비켜주질 않네? 이분이 그만둬야 밑에 직원이 승진하는데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럼 전세 매물은 이제 시가 마릅니다. 여기에 또 문제 뭐?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노후된 주거지를 멸실하고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멸실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은 평균 1년에 한 15,000 가구 정도 이제 멸실이 되는데 최근에 보게 되니까 2030년까지 서울시가 22만 호를 착공을 하겠답니다.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있던 집이 또 없어진다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 올해는 3만 몇천 가구 정도가 멸실이 된다고 하죠. 있는 집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와도 모자랄 판에 있는 집도 없어지네. 총체적 난국 아닌가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세입자들은 신혼부부들이 늘어나니까 신규 수요는 또 늘어나. 여기에 이제 정책도 들어갑니다. 정책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걸 떡하니 지정을 하네. 전세 끼고 사고 팔지 못하게 실제 거주하는 집만 사라는 좋은 취지인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인데 이 집을 세입자한테 주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입자한테 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은행에 넣어서 금리도 높았고 다른 집을 더 사기도 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전세금 받아가지고 뾰족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부합니다. 아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공실로 비워뒀다가 내 집 팔 거야. 아니면 좋은 집은 어때요? 요즘 비거주 1주택을 세금 또 올린다. 규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보유세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이고 보유세도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본인이 그 집에 들어와 버립니다. 세입자 너 나가. 너 4년 됐지. 연장 안 해줄 거야. 나가. 내가 들어갈 거야. 아니면 공실 비웠다가 팔 거야. 세입자들이 쫓겨나갑니다. 팔면 어떻게 돼요? 무주택자들만
사람만 살 수 있는데 그 세입자 무주택자가 사면 제로섬이 되는데 세입자는 돈이 없잖아요.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돈 있는 부잣집 자녀들이 그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고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거주 의무 정책이 전월세의 판을 더 빨리 깨고 있다. 여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다주택자 규제하잖아. 양도세 중과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 머리가 아파. 양도세 중과세 하면 어떻게 돼요? 보유 가치가 없는 집은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서울에 한 채, 영종도에 한 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영종도 가니까 영종도에 매물이 많아. 전세는 없어. 근데 집값은요 2025년 대비 떨어집니다. 아니 올라도 모자라 파네. 어떻게 1년 전보다 떨어지지? 왜 떨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매물이 많답니다. 그럼 왜 팔아요? 영종은 규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에 걸리적대는 거예요. 원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는 똘똘 한 채로 가잖아요. 집을 많이 가지면 페널티라니까? 힘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가져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영등포구에 아파트 하나, 영종도에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서울의 영등포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종도 집을 팔죠.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매물이 나오면 집을 팔려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괜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세는 줄고 매매물은 늘어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전세 월세가 없어요. 야, 진짜 송도도 없고요. 또 수도권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거든요. 이것도 골 때려. 서울을 규제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니 송도, 영종도, 청라, 의정부, 양주, 수원, 평택은 또 뭘 수도권이라고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하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부작용이 맞물리면서 전월세는 씨가 말랐는데 해결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입주 물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토지 거래가 없앨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재건축 재개발 멸실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대출 규제 뭐 하지 마요? 그것도 안 되죠? 결혼하지 마라 그럴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월세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닥치고 공급을 해도. 아파트 말고 다른 형태의 집은 공급하기 힘든가요? B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하니까 B아파트 공급을 할 수는 있는데 B아파트도 최근에 씨가 말랐어요. 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시작을 해서 PF 문제 터지고 전세 사기까지 터지면서 씨가 마르죠. 허그가 보증 한도를 올려버리잖아요. 보증을 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B아파트는 전세를 맞춰서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역전세가 생기니까 누가 분양을 받아? 안 사지. 안 사니까 공급을 안 하지. 공급을 안 하니까 전월세가 안 나오지. 빌라는요. 서울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때는 1년에 한 2만 호씩 공급이 됐는데 작년에는 2,000호인가 4,000호 정도밖에는 공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B아파트도 공급이 안 나와. 정부는 B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급 대책을 5월 1일에 발표를 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죠. 매입 임대하겠다. LH가 사겠대요. 6만 호를. LH가 돈 주고 얼마나 좋은 걸 살까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계속 그런 공급 대책이 나오는데 사도 뭘 살 것 같아요? 저렴한 걸 많이 사야 되니까 역세권이 아닌 지하철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저렴한 걸 사려고 하는데 또 파는 사람도 잘 없어. 요즘 없어서 못 파는데 LH한테 뭐하러 저렴하게 팔어? 그것도 원룸 같은 거 산다? 원룸? 지금 우리가 원룸이 없어서 전월세 난이 이렇게 심할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 살만한 전용 59 아니면 3룸 같은 집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룸을 공급하려고 하네? 프리미엄 원룸이래. 답 없습니다. 그러면 뭐 LH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뭐 지어서 할 수도 있는데 유유부지 어느 세월에도 짓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프리미엄 원룸이라고 해서 원룸 주택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선민 사상이 들어가 있죠. 야, 집이 부족해? 청년들 니들 원룸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 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원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방 3개, 화장실 2개, 신혼부부가 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전세 월세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휴, 답이 없죠. 유일한 방법은 뭐다? 집주인이 누구? 다주택자들이잖아요. 내 사는 집 하나 빼고 내가 집이 하나 더 있는데 전세 주고 있잖아요. 이게 임대인,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전월세가 안정이 되려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저렴하게 많이 내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 집주인들이 페널티가 있고 불리하니까 전세 월세를 안 하려고 하잖아. 있는 것도 올리잖아. 왜 올려? 보유세를 올린다는데 어떻게 세입자한테 떠넘겨야지. 떠넘기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세금 폭탄을 맞는데 세입자를 위해서 내 월급을 줄이고 애 학원 줄여서 세금 내야 되겠습니까? 세입자한테 월세를 올려야죠. 자,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한 공급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게 다주택자를 악마화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충분한 공급이 되거나 대형 법인들이 임대 사업에 진출을 해서 트렌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10년에서 20년 개인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사업자 만들어야 됩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하나도 안 올려. 그분들은 양도소득세 50%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그 집에 대해서만 종부세 낼 수 있도록 합쳐서 중과세 때리지 않도록. 20년? 와, 20년이면 강산이 2번 변하잖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집 하나를 사서 전세금 안 올렸는데 20년을 보유했다. 그걸 투기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년인데 자그마치 애가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집을 안 팔았다고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안 올렸다고요. 그는 LH나 SH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했으니까 상줘야죠. 양도세 100% 면제, 종부세 배제, 아니면 종부세 감면까지도. 이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돈이 20억이 있는데 쓸 데가 없어. 난 주식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괜찮은 집 사서 그래 20년 후면 내 나이가 50이니까 70세에 양도세 면제받고 팔아서 내 노후 준비하고 애 주면 되겠네.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잖아요. 전세도 월세 주고. 이런 정책을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자자자 이제 개인은 임대사업자 그만하시고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만 인정해주고 기간이 되면 만료시키고 이제부터는 LH, SH 우리가 임대사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또는 대형 법인들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다주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준비도 안 됐는데 다짜고짜 다주택자를 때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보고 있고요. 지금 세입자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뭐 배가 좀 아프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게 다잖아요. 뭐 어떡하라고. 하지만 전월세 내 주거의 삶이 힘들고 내 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